좋은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지역사회 중심 재활 너무너무 중요한 이러한 소재인데 여기 저를 부르신 이유는 장애인 건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건강 상태가 어떻고 또 장애인 건강을 위한 정부의 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또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국가의 여러 가지 동향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장애인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국가의 제도와 인프라를 활용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장애와 건강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장애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정의를 우리 학계에서는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이용, 사방 특성, 관련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화면이 다 보이시죠? 예, 장애와 건강. 뭐 영어로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ICF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ody Function Structure, 신체 기능 구조, Activity, 활동, 사회 참여 이 네 가지 중에서 온전하게 다 갖춰진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고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 불건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기능과 구조가 다 완전해도 활동을 못하거나 사회 참여를 못하면 불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사회적인 활동이 못하면 즉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의 개인적인 요인도 관련되지만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관련된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라는 것이 WHO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UN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CRPD 25조에 보면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접근성,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제도적 접근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접근성. 내가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면 안 돼. 라는 거고 가용성. 이건 물리적 접근성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의료기관이 멀리 있고 복지관이 멀리 있어서 내가 서비스를 못 받으면 안 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품질. 내가 이런 품질을 의료 서비스의 품질, 보건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 돼.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돼. 이런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당연히 열악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고요. WHO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건강관리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의사소통이 수월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이동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배치를 해야 되고 환자 결정권을 제공해야 되고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고 의료진을 교육해야 되고 이거를 보고 느끼는 게 이거는 내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서 이거 개인이 해서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닐 거야. 맞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 헬스 디터미넌츠 건강 결정 요인은 어떤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내 자신의 요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겠죠. 부모님한테 받은 건강 유전자도 중요하고 내가 요새 최근에 아주 안 좋은 것만 많이 먹었어.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아주 나빠. 나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결정 요인의 정의를 담아봤고요. 그래서 건강 결정 요인에는 보건의료 접근성도 있어요. 보건의료 접근성에는 의료보험 가입 여부, 급여 수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나의 건강 행태, 내가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도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은 건강 수준이 나빠지겠죠.
또 사회 경제적 요인, 빈곤해요. 그리고 이혼해서 상처받았어요. 뭐 그러면 또 건강 수준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사무직인데 근로직인데 사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유해 환경 물질로부터 중독받았어요. 그럼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 결정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건강 결정 요인은 퍼스널 팩터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같이 알아두실 게 프라이머리적인 요소, 프라이머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장애의 원인 질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세컨더리 컨디션, 2차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내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겼는데 세컨더리 컨디션으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요. 내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뭐 너무 이동권도 제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도 찌고 체중도 비만 생기고 그래서 인파워링 더 펄슨 장애를 인파워링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퍼스널하고 인바이러먼털 팩터를 베리어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헬스 액티브 라이프 사이클을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개인적 요소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 결정 요인을 해서 헬스 아웃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이퀄리티와 에쿼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다 이 친구들 키가 틀린데 똑같은 걸 줬어요. 그냥 균등하게 주면 똑같이 주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줬을 때 이 친구는 아주 좋은데 이 친구는 조금 힘들고 이 친구는 그래 안 보여요. 똑같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안 줘도 돼서 안 주고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친구는 하나 주고 이 친구는 2개 줬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건 공정하게 형평하게 하나를 주고 2개를 줬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만 갖고 될까요? 맞춤형 서비스가 돼야죠. 왜냐하면 이 2개 줘도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균등하게 비장애인과 균등하게 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그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권법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뭘 사업을 하려면 일단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검진 사업을 하려면 수급률을 알아야 되고 건강 행태를 알아야 되고 또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 주치의 사업을 하고 건강관리 사업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어떤 질환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연구 사업도 있고 통계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의료비 지원을 하려면 또 1인당 총 진료비 또 1인당 본인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알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를 국가 승인 통계화 시켰고 매년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아직 안 된 게 이제 건강 수명인데요. 기대 여명, 건강 수명하고 기대 여명인데 산출을 했는데 아직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건 조금 더 검증을 한 다음에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계신데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그러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동반질환 통계를 저희가 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내고 있지 않은데 재활연구소에서 내봤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5%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주상병이 있고 부상병이 있어요. 그거를 다 통계를 내서 주상병이든 부상병이든 그러니까 메인이든 메인이 아니든 일단 진단에 해당되는 걸 다 뽑아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이 고혈압, 당뇨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결합 질환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장애와 관계된 질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만성 질환을 보면
장애인 중에서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고혈압이고, 당뇨는 지금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당뇨를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등통증, 연조직장애, 뭐 척추병증, 무릎 관절증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 당뇨 같은 경우 일반 인구는 여기 20순위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같은 게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애 유형별로 봤을 때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는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보면 이제 약간 녹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원래 드린 자료에서 색깔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약간 장애와 관련된 질환이고, 노란색은 약간 장애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만성질환이라든가 코모비디티, 그냥 장애와 관련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노란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조직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 많고요. 등통증도 장애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뇌병변 같은 경우는 뇌경색증 이런 거 많고, 시각장애 고혈압 많고요.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장애와 관련된 질환은 이 10순위 안에 올라오지는 않았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비교적 덜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시고요. 그러나 이 내부장애를 보시면 장애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장병, 당뇨병, 철결핍성 빈혈, 만성 신부전증의 대표적인 질환 중에 빈혈이기 때문에 신장장애 중에서 반 정도는 빈혈이시고, 그 다음에 또 당뇨, 그리고 지금 당뇨 환자 중에서 50%, 신장장애 중에서 50%가 당뇨를 갖고 계시는데, 뒤에 보시면 신장장애의 사망원인 1위가 당뇨병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와 관련된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시고, 간장애도 그렇고, 심장장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도 그렇고, 장류요로도 이제 고혈압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악성 신생물로도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고, 예, 자폐성 장애도 발달 장애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시고, 정신장애도 정신과 질환으로 보시면은 비교적 내부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 장애와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외부적 장애는 장애가 일찍 고착화돼서 장애 외에 다른 만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1.7배가 높고요. 12가지 주요 만성질환, 심평원에서 고시하는 12가지 만성질환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 및 행동장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배 차이가 나는 게 신부전증,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만성 질환을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많이들 갖고 있는데, 장애 유형별 차이는 이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신과적 질환을 좀 따로 봤어요. 일단 우리가 장애 등록을 했다는 거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리의 사각지대가 이런 마음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진단 코드로 우울하고 불안, 치매가 진단 코드로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 코드로 잡힌 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중에서 13%가 우울이라는 진단 코드를 갖고 계시고, 불안이 14%, 치매가 13%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 코드로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이게 비장애인하고 차이점은 3.1배, 2.5배, 치매는 7.6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좀 심각하구나. 그런데 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장애인 집단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 인구 때문에 그래서 높을 거야. 차이가 많을 거야. 근데 절대 노인 인구의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보시면 연령대별로 치매 현황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비장애인하고 비교했을 때 막 30몇 배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40대, 50대 가면 12.6배 차이가 났다가 점점 줄었다가 오히려 80대 되면 비슷해지고요. 예,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장애 유형별 치매 질환 현황을 보면
뭐 청각장애가 가장 65세 이상의 비율이 많지만 가장 치매의 비율이 높은 거는 뇌병변이고, 그리고 언어도 보면은 여기서 65세 이 비율이 높진 않지만 언어 장애는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그런지 치매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장류 요루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좀 상대적으로 그 치매의 비율은 낮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장애는 고령 인구의 비율은 높았지만 치매 인구의 비율은 낮았다.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인구 집단의 비율이 높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치매 비율이 높은 건 아니구나,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깜짝 놀라야 될 사실이,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물론 떨어지긴 하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한번 입원하시면 오래 계실 수밖에 없다. 보면 입원 일수가 10배 차이 납니다.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근데 외래 일수는 1.9배 차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외래 일수가 1.9배 높은데, 그렇다 그래서 의료 이용을 마음껏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유병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언맷 니드가 다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맷 니드가 충족되는 건 아니고요. 미충족 의료 욕구는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정 아플 때 병원을 가긴 가는데 외래를 그만큼 필요할 때 못 가고 병이 좀 키워져서 입원을 많이 한다, 오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원 일수가 10배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노인끼리 비교를 해보자. 노인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비장애 노인에 비해서 장애 노인이 입원 일수가 2.9배 높고요. 외래 일수는 1.2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 되잖아요. 그런데 건보 재정의 전체 인구 중에서 건보 재정의 17%, 전체 의료비의 17%를 써요. 5%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장애 인구의 이러한 근데 물론 이제 중증하고 경증하고 비교하면 중증이 좀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의료비 차이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17%라는 숫자가 또 의미하는 게 뭐가 있냐면, 비장애인 중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가 건강보험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잖아요. 비장애인의 의료급여의 비율은 2%입니다. 근데 장애인의 의료급여의 비율은 17%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소득계층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마음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고요. 연령대별로 1인당 총 진료비를 보면 이게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도 그렇고 진료비도 그렇고 어렸을 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료비가 보면 우리 비장애인은 보면 원래 10세 미만의 진료비가 약간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요. 근데 비장애인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장애인은 좀 높았다가 조금 올라는 갑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비장애인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장애인은 원래 높았다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5.8배 났다가 4.8배 컸다가 나중에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질병이든 의료비든 뭐 사망이든 간에 젊었을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가 커요. 그러다 점점 줄다가 나이가 들면은 비슷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보면 내부 장애가 전반적으로 1인당 총 진료비가 높고요. 중증하고 경증 보면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중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망률도 보면 진료비, 그 다음에 장애 인구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5배 정도 조사망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 조사망률이라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거든요. 예, 그래서 슬라이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1년에 한 7만 8천 명 정도 돌아가시고 하루에 200몇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전체 인구하고 장애 인구하고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조사망률이 5배 정도 높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보면은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이게 또 장애인들이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사망률이 차이가 높지. 그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10대가 제일 커요. 비장애인하고 전체 인구의 차이가. 10대가 14배 차이 나고 20대가 8배 차이 나고 30대가 6배 차이 나고 60대가 2.8배, 그러다가 80세 이상 되면 1.2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지금까지 느끼시는 게 어떤 질병 양상, 의료 이용, 진료비, 사망 양상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간극이 좁혀지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장애 유형별 조사 확률도 보면은 이제 내부 쪽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연령을 표준화하게 되면 이제 장르, 요로, 자폐, 자폐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 이제 여기 장애인은 조금 눈에 띄는 게 여기 세균성 질환이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전체 인구가 이게 20년 자료인데 전체 인구가 작년에 폐렴으로 3위가 바뀌었어요. 폐렴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건 똑같거든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은 항상 3위였어요. 전체 인구든 장애 인구든. 근데 20년에 폐렴이 3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장애 인구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세균성 질환이 조금 위에 보인다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부 장애는 암이에요. 암이 많고, 안면이 보면 자살이 2위로 눈에 띄죠. 예, 2위로 눈에 띄고, 내부 장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장애의 사망원인 1위가 당뇨고, 심장은 심장질환, 호흡기는 만성 하기도 질환, 이 장애 유형과 관련된 거죠. 장애 원인 질환과 관련되고, 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장류 요로도 마찬가지고, 뇌전증은 암, 2위가 자살, 그 다음에 지적장애도 암, 심장질환, 폐렴 이런데, 이제 자폐로 가면 1위가 자살, 3위가 낙상, 그 다음에 뭐 연기, 운수사고 그런데, 저희가 5년치 통계를 내보면은 자폐 같은 5년치 통계 평균도 내보고 10년치 통계 평균도 내봤는데, 자폐 같은 경우는 10위까지 보면 한 반이 사고고 반이 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타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정신적 장애 세 가지 중에서 정신장애가 비교적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정신적 장애의 성향을 조금 덜 나타내고요. 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약간 조금 좀 그런 양상을,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가 사고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사로 인한 거를 전체 인구하고 비교를 했어요. 장애인들의 사고사가 운수사고가 3.3배, 추락사고가 4.6배, 익사, 뭐 속상해요. 자살도 2.2배.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높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고로 인한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냐.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될 것이냐.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 복지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장애 유형별 평균 연령과 사망시 평균 연령을 보시면 평균 연령과 사망시 연령의 차이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가장 많은 게 언어장애 22.6세,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50.6세, 사망시 평균 연령이 73.2세.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내는 게 간장애, 평균 연령이 58.2세, 사망시 평균 연령이 59.7세.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자폐성 장애로 평균 연령이 18.3세, 사망시 평균 연령이 23.8세. 예, 이거는 2000년도부터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한 장애인들의 평균 연령도 낮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원인 분석 중입니다. 그럼 장애인이 어떤 질환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의료 이용을 얼마나 하고 사망 원인이 뭐고 이건 좀 알아봤는데, 그럼 장애인 건강권법 2017년 12월 30날부터 시행이 됐고요. 뭐 보건관리 체계 확립, 의료 접근성 보장,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건강 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고, 또 재활의료 전달, 굳이 나눈다면은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있고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가 있어서 권역별 재활병원하고 중앙장애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뭐 보건소가 있는데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권역별 재활병원은 주로 의료 중심이었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약간 그래도 보건 쪽이 중심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건강권법에 보면은 검진사업, 건강관리사업, 주치의사업, 뭐 방문진료, 재활운동체육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연구사업이 있고 건강권 교육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고 보건소 CBR이 있고, 그래서 이런 연결 체계에 의해서 중앙센터에서 어떤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또 이에 받아서 연결시켜서 건강사업 관리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연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전국에 지금 21년도 말까지 14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23년도까지 이제 19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제 확대될 예정이고, 또 이제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 건강권법에는 권역재활병원은 제시가 안 돼 있고, 장애인 건강권법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올해까지 시행 중이고 6차 종합계획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는 권역별 재활병원이 운영에 담아져 있고, 권역별 재활병원은 지금 전국에 7개소가 운영 중이고 3개가 추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재활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여기 CBR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권역별 재활병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이제 어떤 CBR과 하고 더 연결되면서 어떤 건강 증진 쪽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권역별 재활병원은 재활의료 서비스 중심이고 사회복지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보면은 회복기 재활병원이 있어서 지금 입원료 체감제라 그래서 2달이 넘으면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로 인한 수익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를 자꾸 돌려서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해서 입원료 체감제에서 6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여기 뇌척수, 대퇴골반 이런 질환으로 확대를 해서요.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게 수가도 만들었어요. 기관 내 활동과 현장 방문 활동. 그래서 기관 내에서 통합계획, 퇴원에 대한 통합계획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지역사회 연계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복기 병원이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20년부터 21년, 지금 23년까지 지금 45개 기관이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 물론 이제 국립재활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회복기 재활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까지 입원을 할 수 있고 곧바로 사회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수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역사회 보건소나 복지관하고 연계끔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현장 방문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지역사회 기관을 방문하게끔 하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액티비티가 요거에 비해서 현장 방문 활동이 조금 아직은 많이 낮더라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복기 재활병원과 협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그래서 그리고 어린이 재활, 중증 장애 아동의 집중 재활 치료를 위해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을 건립하게끔 되어 있고, 또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 아동 건강 주치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재활 치료 수가 개선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공 어린이 지금 이게 건립은 아직 안 되고 센터 선정만 지금 몇 개 되어 있어서 서울재활병원하고
일산 건강보험공단병원이 지금 센터로서 지정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도 하고 학교 복귀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과 관련돼서 지금 시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참조를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재활에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린이는 보면 어린이 중에서 장애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내성마비하고 자폐하고 지적입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치의도 지금 보면 주치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이 18년도부터 해서 지금 3단계 사업, 이게 5탄인데 21년 9월부터 3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관리는 이게 좀 중증이죠. 중증 대상으로 하고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이고, 주장애 관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 이런 중증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를 통합한 거를 통합관리라고 하고, 일반 건강관리는 의원, 주장애 관리는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종합이랑 요양병원은 제외됐고요. 통합관리는 의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 제 자료에 있는 대로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 상담, 환자 관리, 방문 서비스, 맞춤형 검진 바우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서비스별로 연간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인데 3단계 차이점은 21년 9월부터 3단계인데 3단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지적 뇌병변 시각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만 있었는데 3단계에는 지적 정신 자폐가 추가됐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장애 관리뿐만이 아니라 주장애 관리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확대됐고, 교육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검사 바우처가 무료로 제공되고, 방문 횟수가 조금 확대됐고요. 예, 신청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친화 검진 기관 해서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BF 인증을 받은 기관,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필수 장비가 있고요. 이런 장비를 갖춘 기관과 또 인력 기준, 수어 통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관을 체크리스트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장애 친화 검진 기관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2022년 4월 현재 19개가 지정이 있고 24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애 친화 검진 기관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임신 출산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이제 100만 원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여성 친화 산부인과 이런 지원 제도가 있고요. 정부 정책 동향으로서는 이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2010, 2020, 2030이 있는데 HP 2020부터 장애인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HP 2030에도 인구 집단별에 장애인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야가 들어갔고, 이 장애인 분야, 그래서 2030을 보면 이제 큐어, 치료에서 케어에서 웰니스로 변화한다. 이제 시대가 이렇다. 단순히 치료가 아니고 케어고 웰니스, 건강과 행복이다. 라는 거 포인트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 2030 중에서 장애인 건강 분야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건강관리와 2차 예방, 건강통계및 지식정보 산출, 장애인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019년부터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고, 대상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렇게 돼 있죠. 노숙인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이제 2019년부터 대두가 되어 있고, 또 행안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 체계로 정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웰페어 이게 굉장히 예전보다 커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디지털 혁명, 디지털 뉴딜, 예전 정부보다 디지털 뉴딜 시대에 디지털 뉴딜, 느낌 오시죠? 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되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게 필요하죠. 비대면 시대에 온택트. 예.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굉장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왜 우리 금융 정보도 한 군데 가면은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에서도 PHR,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얼마큼 검진을 해서 검사 결과가 어떻고 얼마큼 투약을 받았고 그런 거를 내가 동의하에 그 다음에 내가 인증해주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그 정보를 다 모아서 나의 건강 정보를 내가 가지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런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에요. 이걸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여기 의료 쪽도 들어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러냐?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럼 마이데이터가 이게 뻗어나가려면은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생태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이헬스웨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그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데이터를 가질래도 이거를 엮어줄 인프라가 없었는데 엮어줄 인프라가 뭐다? 마이헬스웨이다. 이 고속도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마이헬스웨이는 내가 어디서 예방접종을 언제 어디서 했고 검진을 어떻게 했고 그런 이력 관리를 내가 다 하는 거고 또 나의 퍼스널 레코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걸음을 얼마나 걸었고 이런 것들 다 관리가 돼서 내가 내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가 동의하에 내가 필요한 기관에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제공을 의료기관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 작년부터 21년부터 7개의 병원에서 서울 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7개의 병원에서 이런 거를 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의 건강 달성 목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 장애인의 건강 수준이 향상돼야 되고 그래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이 향상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형평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장애인 정책국장이면 이게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장애인 정책국장님이면은 이게 금방 안 올라가요. 정책국장님이 한 3번, 4번, 5번 바뀌어야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도 궁극적인 목표를 세워 놓으시지만 결과 지표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구조에 대한 지표도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뭐다? 우리 이제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고 맞춤형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BR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갖고 온 건데 지금 이거 여기 앞으로도 발표하실 분들께서 CBR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CBR 매트릭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라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걸로 해서 보고서도 내고 가이드북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의료, 보건, 복지, 교육, 직업재활, 상담, 케어까지 연계되어서 통합관리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각 기관별로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담겨져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범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예, 평생 건강관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 문해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가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헬스 리터러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신 거는 지역사회에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4P에서 5P로 바뀌었는데 프리딕티브. 이제 정부에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잖아요. 미래의 장애 위험별 어떤 질병이 생길지를 미래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프리벤티브, 예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형, 파티시페이토리.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해서 자가관리 건강, 아니 병원에서 스케일링 해주면 뭐예요? 한 달 동안 이 안 닦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또 운동 안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퍼블릭, 공공, 보건소 복지관에서 철저하게 참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디지털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1세대가 합성의약품, 2세대가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다. 이러한 것들이 ICT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건소라든가 복지관에서 많이 개발을 조금 해서 장애인분들께 적용을 해주면 좋겠고, 이제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저희는 이제 3자감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하고,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뭐 복지사든 치료사든 하고, 장애 당사자하고 장애인 가족이든 활동 보조인하고 3자간 네트워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 장애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공유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예,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